2024년도 제1학기 AI연구원 외부연사 초청 세미나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본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실제적인 AI 시장 확산의 속도 또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김영규 대표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 및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를 졸업하시고 SK텔레콤에서 무선 네이트 서비스, 인공지능 누구 서비스 등을 상용화시키고 현재는 모네스트 AI 스타트업을 창업하여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영규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외진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942동은 온라인 유튜브 접속자는 대충 얼마나 되시나요? 14명이요? 네. 이거 진행하기 전에 혹시 공대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 3분. 그러면 제가 그냥 문과생한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공대생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한 2시간 정도 달려보죠. 예,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예, 일단 낚시성 제목입니다. 네, 이래야 근데 뭐 별로 실망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몇 번 했었는데. 네. 뭐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그냥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좀 거창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직전에는 이제 SK텔레콤에서 그 누구 서비스 아리아 하면 뭐 스피커에서 나오고 뭐 티맵 이런 데서 아리아 부르면 해주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했었고 현재는 이 맨 뒤쪽에 이제 저희 회사 자랑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인공지능이랑 금융을 결합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이제 요 한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아마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자꾸 미국 정부가 자꾸 엔비디아를 괴롭혀요? 중국에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AWS도 막 못 쓰게 하고 하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왜 이럴까? 그냥 자기네 나라 기업이 잘 나가면 좋을 텐데 수출을 막아요. 왜 그럴지. 혹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으면 거기서 저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서.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끝판왕은 구글이거든요.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근데 왜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졌을까?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그 인공지능 기술로 좀 유명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나온 직원들이 만든 AI 기업이고 SK그룹에서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오픈 AI를 추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이 자율주행이 시장에 안착이 될까에 대한 이제 또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챗GPT가 나오면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그 핫한 주제가 제너러티브 AI인데요. 이게 문제점은 뭐지? 그리고 이 한계,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들 요즘 시끄럽잖아요. 저작권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아마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자율주행하는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부터 나갑니다. 자,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유튜브에 댓글로 올라올까요?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라고 전 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되고 아이스 버그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아, 상품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직각삼각형. 네? 네, 맞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예. 대부분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플라톤 막 고대 그리스 하면 아는 철학자 이름들이 다 나오다가 이제 잘 못 맞추는데 이걸 맞힌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박수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피타고라스가 말을 했는데요. 요즘 컴퓨터가 발전하는 걸 보면 세상이 진짜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퀴즈입니다. 수를 다루는 기계가 무엇인가요? 이건 너무 쉽죠. 네, 계산기. 네,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원전 피타고라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수를 다루는 기계가 나온 게 최초의 컴퓨터가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하더니 요즘 나오는 걸 보면 막 그 프롬프트만 주면 동영상을 막 생성해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없는 시기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은 옛날부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네, 이거 공대생은 아시겠죠? 네. 앨런 튜링 컴퓨터 분야에서 튜링 어워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노벨상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컴퓨테이션 티어리를 사실 만드신 분이죠. 제가 3학년 때인가 컴퓨테이션 티어리를 들으면서 뭐 이딴 게 다 있어라고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앨런 튜링이 셋이 대부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레리 페이지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 예, 구글 창업자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검색 엔진을 만든다고 시작을 했으나 이제 이 일화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으나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한다, 투자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미 야후가 세상을 휩쓸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야후가 이미 휩쓸고 있는데 무슨 검색 엔진이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가면서 난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라고 했더니 자네 잠깐 이리 와보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받았다는 이제 썰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앨런 튜링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레리 페이지도 뭐 이미 되게 구글 창업할 때 창업자니까 사실 나이가 되게 먹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이제 영화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암호 이니그마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거를 손으로 해독할 수는 없으니 암호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앨런 튜링이 컴퓨테이션 시어리를 만들어서 막 그 영화에서 큰 창고에다가 막 이 기계 돌아가는 기계를 해서 이제 결국 암호를 풀어서 그게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여기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이미 세계 2차 대전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가 이게 인공지능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define은 아니에요. definition은 아닌데 어떻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컨셉을 사실은 이미 거의 한 100년 전에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타이핑을 쳐서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컴퓨터랑 대화하는 건지 이 사람이 구별할 수 없으면 얘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이미 그때부터 컨셉은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이제 여성의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감정적으로 꼬셔서 자기가 탈출하도록 가는 영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만든 사람이 자, 네가 볼 때 얘 튜링 테스트 통과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이다 아니다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냉철한 수학적 정의가 아니라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구별해낼 수 없으면 걔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이미 컨셉을 100년 전에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발전의 역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오늘 발표할 프레임은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능이란 무엇이냐? 방금 이제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이성,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미 근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해서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이제 연역법이죠. 아, 사람이 이게 데카르트라는 분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인간의 인신론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 섬.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적인 자아를,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고 생각한다, 고론하는, 전제한다라고 하는 걸 제1명제로 해서 쭉쭉쭉쭉쭉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그 고민해서 불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대륙의 합리론이 있는가 하면 합리론은 사실은 그러니까 연역법인 거죠. 어떤 수학적인 공리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풀어나가서 하는. 근데 이에 비하면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있습니다. 존 로크로 대변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야. 라고 이미 요게 이제 한 뭐 16세기, 17세기 뭐 이렇게 한 100년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제 둘이서 싸우는데 이제 18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대충 데카르트, 로크 나오면 대충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 이름 생각날 법도 한데 아세요? 네? 칸트, 네, 맞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해서 네, 박수. 칸트가 얘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야, 니네 둘 다 틀렸어. 둘 다 합쳐야 맞아. 라고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사람은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으로 갖고 태어난 12가지의 범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12가지의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게 사람의 이성이야 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식론 측면에서는 사실은 칸트가 그냥 거의 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칸트 이론도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고 하면서 이 칸트는 사실은 절대적 시공간을 그 베이스로 철학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 시공간이 아니야. 4차원 시공간은 다 중력에 따라 휘어져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랑 이런 게 나오면서 이 틀도 약간 깨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 뒤쪽에 이제 최근에 요 뒤에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칸트 얘기도 사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인식론이나 철학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칩니다. 칸트가 틀렸다는 거를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견해냈거든요. 그건 뒤에서 시간 남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역법, 균화법, 합리론과 경험론이 싸웠지만 결국 칸트가 아니야,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잘 써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맨 마지막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 프레임은 사실은 제가 만든 거여서 뭐 어디 객관적이라거나 뭐 그 권위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1세대 인공지능을 앞에서 말한 합리론적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연역적 AI라고 붙여요. 제 블로그에는 있는데 연역적 AI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리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셜 퍼포즈 머신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기계 자체가 뭐 하는 거냐? 얘는 계산만 하는 거야. 애니악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군사에서 탄도 계산하려고 원래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포를 쏘면 미사일과 포를 쏘면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작용 중 수학적인 계산 부분만을 따로 떼서 사실은 만든 거죠. 저 스페셜 퍼포즈 머신 시대가 이제 또 몇십 년 오다가요. 이제 제너럴 퍼포즈 머신이라고 그래서 기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는 제너럴 퍼포즈 머신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두고 그 위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심어서 올려서 동작하게 만드는 시대가 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여기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소위 말하는 코딩이라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 어떤 목적을 하는 걸 만들죠. 뭐 우리 요즘 게임도 하고 메타버스 뭐 게임도 하고 뭐 워드 프로세스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죠.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진 첫 번째고 두 번째 저 제너럴 퍼포즈 머신 시대를 만들어낸 또 중요한 이벤트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과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랭귀지, 방법론이 생긴 거죠. 사람의 언어랑 비슷한 구성으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80년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면 펀치카드라고, 여러분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펀치카드라고 0101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80년대면 45년 전 정도 일이네요. 예. 그러다가 요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C 프로그래밍이랑 C++ 이런 거, 이제 자바가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 요즘 파이썬 보면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예. 어찌됐건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오니까 그 어떤 특정 뭐 인텔 프로세서 같은 하드웨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사람이랑 비슷한 언어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던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이러다가 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제너럴 퍼포스 머신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윈도우즈 95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전에는 내가 뭐 dir, ls, 커맨드 이런 걸 쳤어야 됐는데 그걸 외우는 게 일이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탐색기를 클릭만 하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각각 하나하나들이 대부분 요즘 말로 하면 유니콘들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탄생을 시켰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 전에 MS-D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 나오면서 뭐 98, XP 막 이러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네트워킹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내 로컬 컴퓨터에서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모뎀으로 삐익 하면서 연결하고 그 BBS 들어가고 채팅하고 그랬던 화면이 그 에피소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그 화면이 나오죠. 이게 결국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치는 것들이 다른 컴퓨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큰 서로 하나의 혁신이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한 중반쯤부터 했던 얘기죠. 그때 이제 저는 학교에 그 301동에 뭐 ATM기 ATM 교환기 뭐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ATM은 다 죽고 이제 그냥 TCP/IP만 남았죠. 네트워킹을 해주게 만들면서 그 유니콘이 된 회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입니다. 시스코가 그전에는 전화 교환기라고 하는 스페셜 퍼포스 머신으로 있었던데 그냥 IP 패킷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라우터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시스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지금은 아니지만 IT 버블의 상징 같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의 상징 같은 회사가 시스코였습니다. 사실은.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정신 활동 중에 일부들을 조금씩 대체해 나가는 그 기능들을 외부화시켜서 대체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컴퓨터 발전의 역사가 그냥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라고 보고 1세대 초창기는 연역적 AI,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나올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경험론적 AI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앞에 개요랑 뭐 이런 걸 쓰고 이제 가장 요즘 뜨거운 인공지능의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2세대 인공지능, 저는 이제 경험론적 인공지능이라고 붙이고 또는 귀납적 AI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인공지능, 아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저 연역적 AI는 인공지능이라고 취급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경망 이론이 이제 50년대 한번 나와서 뭐 그때 이제 인간의 두뇌가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얘를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그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 실제 상용화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냥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2번의 겨울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또 신경망 이론이 또 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인공지능을 또 박사로 전공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은 나왔는데 그걸 만들어줄 인프라가 부족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 위에 보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요거 말고도 워낙 많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2007년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인공지능의 3대 구루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딥 뉴럴 네트워크, 전에는 그 신경망을 한 80년대 초 때만 해도 제가 인공지능 수업 들었을 때는 한 4개의 노드, 뭐 6개의 레이어 정도 해가지고 했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DNN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신경망 그 뉴런을 무식하게 심하게 쌓는 겁니다. 깊게. 그 딥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거든요. 신경망 세포를 열심히 그 여러 층을 쌓았더니 이제 뭔가 좀 동작이 되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때 이제 스탠포드 그 엔비디아가 주로 이제 컴퓨터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이 자꾸 그 그래픽 카드를 가져다가 꽁짝꽁짝 뭔가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니들 뭐하니?라고 가서 봤더니 이제 요거를 이 딥러닝을 돌리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앤드류용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요때는 사실은 이 귀납적 AI는 아니었는데 98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랑 IBM의 그 컴퓨터가 붙어가지고 체스를 이깁니다. 그때 한번 좀 난리가 나서 또 인공지능 바람에 한번 불었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2010년쯤에 또 IBM 왓슨 컴퓨터랑 IBM 왓슨 컴퓨터가 이제 제퍼디라고 하는 그 퀴즈쇼에 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2명이랑 붙어가지고 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인공지능 또 바람에 한번 확 불었다가 또 훅 꺼지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2016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마지막 인류 이세돌 구단이 붙어갖고 4대1로 졌잖아요. 저도 제가 바둑을 생중계로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때 4국 때 한 번 이겼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 2, 3국을 패하고 나니까 4국 때 한 번 이겼잖아요. 그때 제가 보던 그 방송 채널의 아나운서가 울먹이면서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이겼습니다. 뭐 거의 울먹이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 사실은 임팩트가 상당했죠. SK텔레콤이 누구 서비스를 2016년 9월에 냈는데요. 이게 3월이었거든요. 갑자기 막 상용화 일정 땡겨지고 막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을 실컷 받아서 참 재밌게 일했었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16년에 또 이 겐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하는데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요게 나오면서 지금의 챗GP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알파고 나왔다가 사실은 챗GPT가 나오면서 요때도 야 인공지능 세 번째 겨울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사실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쪽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죠. 뭔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겨울은 다시 안 오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귀납적 AI와 연역적 AI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만 참아주세요. 네. 연역적 AI는 뭐냐면 인풋을 집어넣고 로직을 설계를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이 로직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근해 공식을 저기다가 짜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죠. 이때 목적은 뭐예요? 아웃풋을 빨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하는 일들은 뭐냐? 알고리즘 개발해서 복잡도를 낮춘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인텔 프로세스 같은 거 뭐 386, 486, 오피엄, 펜티엄, 뭐 펜티엄 2 막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아웃풋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게 기존의 연역적 AI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귀납적 AI는 뭐냐? 제가 아까 경험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합리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로직화해서 구현을 한 다음에 인풋을 집어넣으면 빨리빨리 아웃풋을 뽑아내는 방식이었다면, 귀납적 AI는 인풋이랑 아웃풋 데이터를 두고 야, 네가 이 로직 찾아봐, 패턴 찾아봐 라고 하는 게 귀납적 AI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인풋이랑 아웃풋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목적을 아웃풋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이 로직, 이거 이제 신경막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이 메인 목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요 정도는 아마 대부분 뭐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패러다임이 사실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가는 정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뭐 소속은 잘 모르겠으나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어디를 가시거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의사결정자가 되실 분들인데,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가 왔는데요. 지금도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은 이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 방식의 일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애트리가 앞장서서 CDMA라고 하는 거를 상용화하고, 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해서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애니콜 만들고 지금 갤럭시까지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때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잘 만드느냐예요. 그러면 리소스를 여기다 쓰겠죠. 이거를 누가 해요? 정부 국책기관, 애트리 같은 사람, 똑똑한 천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고 기업에 넘겨서 상용화를 시키고 돈을 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할 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유튜브로 나가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지스트 그 개원할 때 그때 이제 초청받아서 뭐 그때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뭐 거기 지스트도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어서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뒤에 데이터 얘기는 할 텐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연구소에 있나요? 아니요. 시장에 있어요. 회사에 있고요. 회사에서도 마케팅 부서, 고객 관리 부서에 있어요. 데이터가. 물론 다른 데이터들도 있긴 있겠으나, 이걸 하려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 붙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했듯이 정부기관에 뭐 연구비용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지스트 분들에게 그랬어요. 교수님들 사람들 뽑으시면 필드로 내보내시라고, 여기서 연구하시지 말라고. 물론 알고리즘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 어떤 조직이나 가면 거기에도 일하는 방식 자체도 변경되어야 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귀납적 AI가 그럼 연역적 AI 대비 특징이 뭐냐?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로직을 찾아내는 거다. 패턴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패턴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비스무리한 것들이 처리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자전거, 고양이 이런 걸 구별해내려면 사람들이 특징을 줘가지고 그 특징들을 컴퓨터가 찾을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이쪽에는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걸 보면 마스크 써도 알아보잖아요. 이제 얼굴 인식 기능들이 그 사람이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어도 마스크를 써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예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 소개팅 나가면 화장빨, 조명빨 때문에 애프터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좀 헷갈렸던 경우도 있는데, 예. 그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패턴을 찾다 보는데 패턴을 100% 찾는 게 아니고 비스무리한 것들도 처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확하게 맞는 것들은 딱딱딱 찾아내는 것들, 문제를 빨리 푸는 건 가능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다 보니 이 정도면 김영규라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문 열어줘.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거냐? 얘가 확률에 기반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뭐 그런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탁구공, 저기 골프공, 뭐 야구공, 배구공 이렇게 하얀색 구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멀리서 카메라가 비추면 얘가 어떤 건지 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 좀 가다 보니 좀 커. 그러면 얘는 배구공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빨간색 이 실밥이 보여. 아, 그럼 얘는 야구공. 마지막에 이제 골프공이랑 탁구공은 거의 비슷한데 아주 가까이 가서 딤플이 보이면 골프공, 딤플이 없으면 탁구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확률에 기반해서. 그래서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각각의 확률이 되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특징이 딱 나오면 그때 비로소 확률이 얘는 뭐 80%의 확률로 골프공, 90%의 확률로 골프공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확률론적 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습이 뭐지? 이게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시각, 청각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게 뭐지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결국 추상화의 과정이다. 네, 추상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야, 인생사 별거 아니야. 그리고 바둑을 아주 잘 두시는 분은 야, 바둑에서도 인생이 보여.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하혜성 해설위원이라고 그분은 야구 중계를 하시면서 한 7회쯤 가면 야구가 너무 인생이랑 비슷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추상화를 자꾸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추상화된 가장 큰 레벨이 뭘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인생사? 생로병사야.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생로병사예요. 그렇게 추상화 과정 레벨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 추상화가 뭐예요? 생로병사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을 바라볼 때 약간의 베리에이션들은 있어도 큰 틀은 유지가 되고 거기서 베리에이션들만 있을 뿐이야. 저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추상화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뒤쪽에서 요즘 점점 발달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더욱더 많이 합니다. 자, 제가 그럼 귀납적 AI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귀납적 AI의 특징은 패턴을 찾는 거고 이 패턴이 비스무리한 것들을 처리해낼 수 있게 된 거다. 컴퓨터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가능해진 베이스는 확률에 기반한 처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귀납적 AI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귀납적 AI가 제대로 되려면. 첫 번째는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 마지막으로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요 셋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가 한 70-80% 성능의 70-80%를 좌우해요. 학습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RNN,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LSTM, 뭐 여기서도 저거를 가지고 이제 또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아마 예전에 나왔다가 구글에서 이게 2018년일 거예요. 트랜스포머라고 나와서 이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저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LLM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학습 알고리즘도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또 제가 모르는 혁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 하나 발표했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문과생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 파워입니다. 제가 아까 인공지능에 두 번의 겨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겨울이 왜 왔냐 하면 컴퓨팅 파워가 안 돼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했지만 결국은 멀티 프로세서를 한꺼번에 동시에 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비로소 그 신경망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하는데 그게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면 사실은 네트워크가 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서들 웹페이지에 올라오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 데이터가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꿈꿨던 모습이 이제야 구현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 뛰어난 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나와서 DNN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뭐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컴퓨팅도 아마존이 AWS를 2000년대 초에 아마 AWS라고 하는 서비스를 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는 커머스 회사로 알고 있지만 아마존의 대부분의 수익 모델은 사실은 AW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용 데이터.
요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퀘스천에 있었던 거. 자, 미국 정부는 왜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을까요? 네. 제가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이따위 없습니다. 그냥 공산당이 다 가져가서 모든 사람 데이터 다 가져가서 쌓아놓습니다. 중국은 거리를 걸으실 때 혹시 뭐 영상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리에 있는 CCTV가 딱 보고서 아, 저 사람 누구야? 이걸 다 구별해냅니다. 어디서 저 사람 어디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네? 그냥 화면에 다 떠요. 경찰청 공안 화면에 다 떠요. 개인정보가 뭐고 개나 줘버려.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가 오히려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학습 알고리즘은 저건 아카데믹하니까 다 돼 있고 심지어 오픈소스입니다.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 칩 못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제 아까 혹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물리학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뭐 하고 10년 뒤에 뭐 좀 가고 뭐 20년 뒤에 상용화되고 이러는데 그걸 3년 만에 압축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경쟁자였던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원자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게 나오자 오펜하이머를 불러다가 자기 주변에 공산당원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사실은 모욕적인 까대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AMD도 칩 못 팔게 했어요. 중국에. 그리고 AWS 서버도 못 쓰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어느 한두 기업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막아야 돼. 데이터는 오히려 미국이 뒤져 있어. 저것밖에 막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미친 듯이 사실은 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한 $500 부근에서 횡보를 한 몇 개월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횡보를 했었습니다. 야 그러면 엔비디아 성장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생각해서 계속 $500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실적 나오면서 다시 이제 미친 듯이 중국에 안 팔아도 시장이 충분해 라고 하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다시 갔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인가 8년인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이 기사인데요.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자원이. 이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Data is the new oil.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산유국들에서 있는 이 원유 뽑아내는 이 그림에다가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이런 애들을 갖다 놨죠.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근데 그리고 요거 나오고 나서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기사들도 뭐 이렇게 반박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데이터 이스는 요 오일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어디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다들 아세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다? 한 목적적인 정제된 데이터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지고 가르쳐요? 텍스트북,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교과서의 특징은 인류 역사에서 이상한 정보들 다 빼고 아주 정제된 거,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꼭 중요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교과서는 목적이 명확하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명확하고 정제돼 있잖아요. 이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학습을 시켜야 얘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영화 채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채피라는 영화에서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뇌 시냅스 정보를 다 따다가 클라우드에 올려서 기계에다 심으면 얘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되는 뭐 이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 채피라는 컴퓨터 그 로버트죠. 약간 뭐 그냥 로봇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걔를 그 슬럼가에 보내놨더니 그 전에 연구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던 애가 그 슬럼가에서 한 며칠 학습을 시키더니 짝다리 짚고 침 뱉는 신용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시켰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목적적인 정제된 데이터를 일반 그냥 우리가 보통 데이터 많은 회사니까 저기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학습을 시키려면 태깅부터 시작해갖고 데이터 골라내고 태깅을 깔끔하게 해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으로 동작을 하지 그냥 아무 데이터나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누구 데이터냐. 요즘 그 챗GPT랑 뭐 달리 이런 애들 지금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니네 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데이터 가지고 학습시켜서 니들 이렇게 마음대로 써먹어? 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걸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요즘 소송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SK텔레콤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했던 일이 누구셀럽이라는 서비스의 전체 총괄 PM이었습니다. 누구셀럽이란 게 뭐냐면 그 인공지능 아리아 불렀을 때 나오는 목소리를 연예인 목소리로 나오게 하는 서비스였어요. 예를 들어 펭수 목소리로 나오고 뭐 아리아 뭐 내일 날씨 어때 그러면 펭수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레드벨벳 그러니까 아이돌들 뭐 엑소, 레드벨벳, 펭수 뭐 그때 저 뭐지 엄기준 그 뭐냐 펜트하우스 뭐 한참 뜰 때 엄기준 막씨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 연예인 목소리로 답변하게 해주는 서비스였거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리아 불러가지고 얘가 펭수 목소리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 펭수 목소리 요거는 누구 건가요? 네, 자 EBS일 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K텔레콤 서비스 나오니까 SK텔레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펭수 목소리를 낸 펭수 연기자, 펭수 탈을 쓰고 있는 그 안 사람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걸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이게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오리지널리티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 이 데이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동의를 하고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N차 데이터가 됐을 때 이게 누구 건지에 대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예,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요즘에 그 이게 또 조금 더 케이스를 가보면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요. 그 최근에 그 3프로 TV 같은 유명한 경제 채널에서 뭐 유튜브 되게 유명한 증권이나 경제 정보 채널 있잖아요. 그것들을 도용해 가지고 막 유사 투자자문 유사 수신 같은 거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리지널 학습시킨 오리지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그 네거티브 임팩트가 생겼을 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귀납적 AI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하나 여쭤볼까요? 혹시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타실 분?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 다들 나이들이 있으신가?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 가서 강연하면 굉장히 손을 많이 들어요. 한 30%는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듣고 나면 다 손을 내립니다. 예. 이제 귀납적 AI 이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패턴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자체에 패턴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랜덤리스,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가위바위보 머신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면 애들이 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져주고 싶으면 이걸 내고 이기고 싶으면 이걸 내서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특정 한 사람의 패턴이 나온다면 그건 하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기는 가위바위보 머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unexplainable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얘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직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unexplainable, 그래서 이제 요즘 학계에서는 explainable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explainable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쳐도 explainable 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세 번째는 확률론적인 한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납적 AI가 마스크를 써도 할 수 있는 건 비스무리한 확률론적으로 패턴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설사 얘가 맞는 말을 했다 치더라도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나온 결과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공인 확률 99%지만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요. 사고가 났어요. 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것도 어렵나요? 운전자요. 운전자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는 뭘 해요? 보험을 들죠. 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 explainable 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나온 것도 100%는 아니야. 자, 사고 날 확률이 10%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탈까요? 1%다. 그럼 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1%면 저는 탈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족은 못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아까 테슬라 주식 제가 테슬라 갖고 계신 분 여쭤봤는데 테슬라가 한 그 두 번째 액분하기 전에 두 번째 1000불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땡겨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주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자율주행을 가지고 그 전에는 첫 번째는 전기차의 확산을 가지고서는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첫 번째 1000불이 넘었었는데 그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두 번째 1000불일 때는 자율주행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땡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때 테슬라 가진 친구들한테 야 웬만하면 테슬라 좀 이제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때 제 말 듣고 팔았던 사람은 아직도 밥을 사고요. 그때 아직도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쉽지가 않은 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지금 구조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들은 지금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냐. 주로 택시에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럼 택시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책임을 질 사람과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과 책임을 질 사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택시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자율주행 차 가지고 택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굴려봤더니 사고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네?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 정도 사고 확률이면 어느 정도 보험료를 책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 상품이 그제서야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만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아요. 보험사들이.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건 기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켓에서의 어댑테이션,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AI가 가진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쓸 것이냐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것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연역적 AI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 AI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현재 가장 핫한 제너러티브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납적 AI는요, 사진을 집어넣어요. 사진을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고, 자, 얘는 고양이야 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귀납적 AI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제너러티브 AI는 뭐냐? 야, 고양이를 그려줘. 고양이를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지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고양이를 그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제너러티브 AI입니다. 컨셉 자체가. 자, 그러면 얘도 고양이, 얘도 고양이, 얘도 고양이죠? 이슈가 없어요. 고양이를 입력으로 받으면 어떤 사진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하던 게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는 어떤 품종이고 목에 하얀 줄이 있고 기본적으로 검정색에 귀는 어떤 모양이고 왼쪽을 보고 있고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알려줘야 생성을 해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N/1 매핑이었잖아요. 1:N 매핑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너러티브 AI의 핵심이고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 이유입니다. 제너러티브 AI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인풋 아웃풋을 신경망을 뒤집어서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 제너러티브 AI가 가지는 인문학적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너러티브 AI가 중요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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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너러티브 AI가 새로운 생산수단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생산수단이 뭐가 있죠? 공장, 토지, 자본.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토지가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생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노를 부리고 영주들이 농노를 부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거 먹고 살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나오고 공장이 나오면서 2차 산업이 나오고 공장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혁신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까지 가죠.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생산수단이 됐는데 저는 제너러티브 AI가 이러한 미래 생산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산수단은 뭐예요? 결국 인류 입장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이에요. 토지가 주요 생산수단일 때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득세를 했고요. 2차 산업이 반짝하던 시기에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 제조업체, 공장 가진 사람들이 득세를 했어요. 지금은 제너러티브 AI가 이건 새로운 생산수단인 것 같다. 새로운 생산수단의 등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될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하고 있냐?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니 아니 어쩌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 주식은 요즘은 뭐 테슬라랑 애플이 좀 빠지긴 했는데 걔네들로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S&P 500 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지 저도 이거 설명을 해보려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미래의 새로운 생산수단이네 라고 하는 순간 이해가 되면서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AI 서비스들이 막 그 최근 몇 년간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이미지나 영상, 그다음에 말이나 언어 처리, 마지막 소리. 이미지나 영상 뭐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뭐 최근에 소라, 알리바바의 에모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고, 이거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말이나 언어는 챗GPT 같은 게 대표적이고, 뭐 트로나 릴리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뭐 코파일럿 같은 것, 코파일럿은 저 둘 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와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 음성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또 음악, 뭐 스플래시 이런 데서는 음악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타이캐스트에서는 성우 목소리를 생성해 줍니다. 이거 다 조합하면 뭐가 돼요?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쇼츠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예. 근데 인간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보는 거랑 시청각밖에 지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상품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래야 열심히 대답들 하실 텐데. 네. 닿지 못하는 것도 맞고요. 정답은 그냥 데이터가 없어서예요. 후각이나 미각을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AI가 안 나오지. 학습시킬 귀납적 AI에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제가 막 이게 몇 개 이렇게 대표적인 사이트들 캡처하다가 요즘은 포기를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요. 예. PPT도 막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좀 있으면 저런 회사들은 사실은 망할 가능성이 커요. 코파일럿이 다 해줄 거거든요. MS 코파일럿이 다 해줄 거예요. 지금 그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엑셀 만들던 그 프로그래머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 있대요. 왜 좋아하나라고 했더니 드디어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됐어 라고 한대요. 그전에는 대부분 HWP나 써도 그냥 다 타이핑하고 막 단축키 바뀌면 사람들 짜증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단축키가 바뀌면 예전에 됐는데 예전에는 Shift P였는데 왜 컨트롤 P로 언제 바뀌었지? 막 이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노래도 만들어주고 문서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 링크를 여기에 딱 입력하면은 얘가 스크립트랑 오른쪽에 다 요약해서 정리해줘요. 1시간 반짜리 유튜브 영상이어도 오른쪽에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회사도 창업을 했겠다, 개인 브랜딩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책을 안 쓰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거 요약해가지고 책을 내려고요. 전에는 책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산수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책 쓰려면 내가 다 쓰고, 내가 쓰기 어려우면 작가를 고용해서 인터뷰하면서 작가들이 다 초고랑 써주면 다시 뭐 PDF로 변환해서 이북 퍼블리싱을 하건 출판사로 가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뭐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 찍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런 사이트에 넣으면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최근에 만들었고, 이따가 제가 제 채널 이름 말씀드리니까 구독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기존의 이 생산하던 생산성 방식 자체가 사실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마켓 디퓨전이 저도 제가 책을 쓸 생각을 안 했으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요 헤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리면 저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선 이 영상에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중국말이나 뭐 일본어, 스페인어 뭐 그래 해갖고 저기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국말은 할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는 못해요. 스페인어로 제가 하는 말을 이 모양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요. 네.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아바타를 만들 때 저의 신원을 굉장히 까다롭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왜? 도용을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 저 사람 영상 가져다가 그 사람인 것처럼 도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라는 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 녹화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헤이젠에 올려서 제 아바타 딴 다음에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싶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말 버전, 중국말 버전 하면 중국말 버전, 스페인어 버전, 전 세계 버전으로 해서 다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 생산수단의 혁신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소라, 요거는 뒤에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혹시 이 영상 아마 인공지능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제 아까 제가 저 위에 프롬프트라고 있죠? 프롬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화면을 자세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영상이에요. A stylish woman walks down a Tokyo street. 예,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스타일리시한 woman인데 뭐 얘는 블랙 레더 재킷을 입고 있고 막 이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걸 집어넣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사람들, 뮤직비디오는 뒤에 사례를 보면 더 끔찍할 겁니다. 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이 여성분이.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서비스들이 뭔가 자기들 사례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 이 여성분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직 소라에서 이거는 그 기술적으로 이런 게 된다고 공표만 하고 정식 서비스로 아직 내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라를 발표한 타이밍도 구글에서 제미나이 그 새로운 버전 발표를 하는 날 오픈AI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 이렇게 할 때 경쟁사에서 뭐 내면 그거 묻어버리려고 내잖아요. 오픈AI에서 아직 이건 정식 서비스가 아니, 기존에는 다 정식 서비스 내면서 발표를 했는데 얘는 미리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그때. 요건 이제 제가 되게 멋있는 건 이거였어요. 이게 드론샷, 드론 view of waves crashing against the rugged cliffs.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중간에 짤 만들어낼 때 이거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이런 장소 찾아가지고 드론 띄워서 막 이런 바닷가 바람도 엄청 불잖아요. 그럼 또 드론 촬영이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저렇게 몇 개 프롬프트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앞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그다음에 요거는 포토 투 비디오라고 하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데서 나온 M1인데요. 요것도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일주일 열흘 안 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지금은 할머니이십니다. 예. 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면 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줘요. 이거 조금 볼게요. 뒤쪽에 가면 재밌는 게 나오는. 조금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없더니. 아직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거의 그냥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서. 현재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 넣어주면 뒤에다가 음악 노래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뭐 고 신해철 씨나 고 김광석 씨 목소리를 재생을 해서 이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적은 있는데 그런 음악에다가 김광석 씨 젊었을 때 모습 그래서 충분히 김광석 2024년 버전 뮤직비디오 만들 수 있겠죠. 예.
잘 쓸 경우는 그런데 도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사실은. 네. 요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로 만들어낸 사진이에요. 눈 감는 이런 이 음악 분위기에 맞춰서 눈 감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 뮤직비디오 감독들 앞으로 망하거나 엄청 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알리바바 여보 이제 아까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 알리바바도 뒤에서 다 만들어야 만들고. 앞으로 엔터사나 연예기획사들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챗GPT는 사실은 작년 11월에 이제 챗GPT 터보냐 GPTS가 나온 이걸 보고서는 야, 이거 구글이 따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 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챗GPT가 기존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챗GPT가 내뱉는 대답들이 좀 불완전한 정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그 자기 이제 변호문을 쫙 찍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고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로 판사한테 제출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없는 판례를 챗GPT가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다 보니까 이런 판례가 없는 데라고 찾아보니까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변호사한테 자네 무슨 일인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나마 잘리진 않고 이제 경고로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챗GPT는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프레임 잡고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써달라고 하면 그 굉장히 일단 한 대학 졸업생 수준의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는 잘 써줍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잘 써줍니다. 그럴듯하게.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는 패턴이 있거든요. 시장이 어떻고 시장 사이즈가 어떻고 뭐 거기에 경쟁 요소가 뭐고 패턴 있는 것들을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잘 써줍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들이 틀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아이폰 내면서 앱스토어를 열었듯이 그거는 너희들이 만드세요. 의사가 들어와서 의학 정보는 여기다가 만들어서 주시고 여기서 팔리는 수익 발생하면 나눠 가질게요. 뭐 변호사, 뭐 사주 보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뒤에다 붙이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바꾼 겁니다. 근데 챗GPT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1억 명을 달성한 서비스죠. 인스타그램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유료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유료 가입자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유료 가입자들 잘 쓰는 사람은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저렇게 많은 가입자들을 보고 뒤에서 달려들겠죠. 이미 5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예,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거 발표된 지. 서로 그 앱스토어 초창기 앱스토어에 게임 만들어 가지고 대박난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서는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대로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쟁 전략에서 가장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이펙트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 다 아마존 가는 사람은 아마존만 가고 G마켓 가는 사람은 G마켓만 갑니다. 왜? 거기 가야 물건이 제일 많으니까. 셀러들은 또 아마존에 갑니다. 왜? 거기가 이용자가 제일 많으니까. 서로 이걸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챗GPT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 고객들이 야, 여기 서비스가 제일 많잖아. 이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후발주자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두 개로 나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아이폰은 고알프 가입자 핵심 고객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어냈고 또한 여러 디바이스 간의 멀티 디바이스 간의 락인 효과로 아이클라우드 같은 걸로
고개 락인을 했고, 구글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아무나 가져다가 핸드폰 만드세요라고 오픈소스의 전략을 써가지고, 그러면 아이폰 이외에 다른 전화기 쓰고 싶은 사람들,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그 제조업체들이 구글 거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아다 줍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은 iOS와 안드로이드 OS로 양분이 돼서 시장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도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저 유저풀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뒤쪽에 그 서비스들 막 앱들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퍼다 부어다 만들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콘크리트하진 않아요. 이 유저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내서 MS 오피스랑 번들링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유저풀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글은 어떻게 하고 있냐? 구글 원이라고 하는 유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구글 클라우드 얼마, 뭐 150기가 얼마 쓰는 그 구글 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미나이를 공짜로 껴서 줍니다. 챗GPT를 쓰려면 내가 월 $20 내고 써야 하는데,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내가 제미나이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저 유저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게 누가 이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오픈AI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픈AI도 자기들이 직접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글에서 구글원이랑 번들링을 해가지고 고객풀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오픈AI가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2대 주주거든요. 49%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얼마 전에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왜? 이거를 시장 사람들이 이미 알고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트랜스포머니 뭐니 뭔가 기술들을, 좋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다음 장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너러티브 AI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성이고요. 아까 고양이라고 내가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같은 프롬프트를 줘도 나온 결과가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1대_n 매핑이 가진 한계인데, 해결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자세하게 잘 써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헐루시네이션인데요. 이게 아까 판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제미나이가 오픈AI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근데 왜 오픈AI는 챗GPT 서비스를 저렇게 질러가지고 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구글은 이제야 제미나이를 가지고 그 안에 바드니 뭐니 막 이런 내부 브랜드들이 많다가 지금 제미나이로 다 해쳐 모여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구글이 오픈AI한테 선수를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봅니다. 헐루시네이션. 이게 뭐냐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에 누가 물어봤어. 근데 구글에서 나온 서비스를 가지고 냈는데 틀린 답이 나와가지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봤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구글에 소송을 걸겠죠. 니들 서비스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내가 이걸 믿고 이용했다가 나 손해를 봤어. 그러면 구글 내부에 있는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술팀에서 야 이거 이런 거 나왔으니까 서비스 상용화 해봅시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지만, 구글 법무팀에서 그 소송비 네가 낼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거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슈를 법무팀에서 알고 있는데 그 소송 비용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픈AI는 왜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얘는 스타트업이니까 소송 걸어봤자 뜯어가려면 쏘리 죄송해요. 저희 만든 서비스가 베타에서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익스큐즈를 하고, 이럴 게 없잖아요. 오픈AI는. 그러니까 지르는 거죠.
혹시 최근에 그 엣지 브라우저에서 코파일럿 써보신 분 계세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내면서 엣지 브라우저 밑에다가 뭐라고 그 법률적인 문구를 하나 달아놓는데 여기서 나온 대답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경고 문구 같은 거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법무팀한테 야 그거 법률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코파일럿에서 그걸 낸 거 보고 아 얘네 진짜 영리하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경고 문구 하나 있으면 사실은 그걸로 법률적으로 면피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낼 거냐 아니면 약간 불안전하더라도 내고 거기서 내가 수정이 가면서 갈 거냐 하는 건 사실은 사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해서 채택해서 갈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업에 가서도 일을 하시게 되면 뭐 스타트업을 차리시거나 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될 중요한 문제고 그런 해결 방법들은 경영학과에서 좀 배웁니다. 예. 참고하시고 헐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마지막은 코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딥러닝을 가지고 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다 보면 거꾸로 인간 두뇌가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한 20W 정도 소모하거든요. 요즘 요 전기 문제로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뜨고 있는 주식들이 뭐냐면 전기 설비 주가예요. 변압기, 송전기, 전기. 왜냐하면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텐데 여기 전기를 대려면 시스템을 인프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관련된 거꾸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사이드 이펙트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근데 이 코스트가 또 뭐가 문제냐면 한 번 학습을 시키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 서비스 할 때도 되게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로운 유행어들이 자꾸 나와요. 그냥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러면 될 거. 너무 슬퍼서 안구에 습기가 차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새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유행어. 그러면 이 언어를 담당하는 데서는 뭘 해야 돼요? 그거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계속. 물론 맨 처음 시키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뭐 트랜스퍼 러닝이니 뭐니 해서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얘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언어도 계속 변하고 이미지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새롭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한 번 학습시키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켓 디퓨전, 시장에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를 예측할 때 고민해야 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대충 지금의 현재 상황, 요즘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요즘 거의 인공지능 특히 제너러티브 AI 쪽은 캄브리아 대폭발기 같은 것 같다. 지구상에 갑자기 삼엽충이랑 막 이렇게 생명체가 확 퍼졌던 시기가 있거든요. 고대 이 고생대에 보면 거의 요즘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 요즘 이 슬라이드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 업데이트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한 2, 3년간은 이 폭발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그 IT 버블 그 타이밍이 저는 그냥 너무 거의 그대로 느껴져요. 거의 그때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래 모습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미래 예측을 할 때 중요한 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어떤 게 새로운 유니콘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